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75명 발생했습니다. 두 달 넘게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평균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감염 규모는 언제 또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추석 전 국내 인구의 70% 접종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이게 뭐 바람이 많이 들어간 수치지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면 조금 수치가 내려가나 싶기도 한데 그 전주랑 또 계속 비교해야 되잖아요. 지금 수치를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좀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감염의 추세는 안정적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감소세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좀 다행히 이제 관련된 요소들은 좀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걸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이미 완전히 확산이 돼서 그 추가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는 정점을 이미 찍고 8월 말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더 이상 추가적인 불확실성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현재 정체 상태를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감소 체제로 갈 수 있느냐 여부를 조금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요 비수도권은 조금 그 확진자 범위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수도권은 예전부터 수도권에서 좀 줄이는 게 그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수도권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방역 정책을 수도권에서만 추가적인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방역당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이 아무래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몰려 있고 밀집해 있기 때문에 또 사회 활동도 아주 강력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수도권에 좀 특화된 부분, 지금 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라든지 혹은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 모르는 그 비중이 지금 36% 정도라고 하던데 그럼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예요? 불가능하죠. 예. 네, 작년 초처럼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라든지 소위 이제 3T라고 그러죠. 이제 진단하고 추적하고 격리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했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연일 2,000명대 가까운 숫자 나오면 역학조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예.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경우가 지금 전체 확진자의 36%에 달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건 없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임시선별 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이 부분 확진에 조금 빨리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부분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의 좀 자발적인 참여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게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감염 경로를 못 찾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조금 증상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방역에는 훨씬 좋은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오늘부터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앞으로 한 달간 더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좀 완화된 조치들도 있는데요. 일단 백신 인센티브가 좀 생기게 됐는데 현 상황에서 이런 인센티브 도입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백신에 관련돼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행히 적은 편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그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런 백신 접종을 접종자에 하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금 이 백신 접종률을 올리고 이러한 그 백신 접종자에게 지금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영업시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거, 네. 사적 모임 제한을 4명에서 6명 늘리는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의 이 전제 조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부분과 두 가지 토끼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 한 달간 좀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면 다음 달부터 조치를 더 완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통제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국민들하고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는 치사율과 사망률을 우리가 독감 수준에 근접하게 관리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하기 의료 체계도 역량이 보존돼야 되겠죠. 네. 예.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이 목표한 대로 우리가 전 국민의 70%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접종 기준입니다. 보편적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거리두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런 부분들을 전제해서 조절을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가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이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진짜 10월 달에는 정말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기다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뮤 변이 바이러스 최근에 조금씩 들으셨을 겁니다. 뮤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도 발생했느냐 보니까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분들에게 뮤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뮤 변이에 완전 노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뮤 변이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세 건 사례가 이미 들어왔다는 걸 확인이 됐고요. 네. 다행히 그 세 건의 사례는 검역 단계, 입국 단계에서 확인이 된 외국에서 유입 사례고 또 지역 사회 전파가 되지 않고 검역 단계에서 체크가 돼서 치료로 끝났다라는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물론 사후에 확인이 된 거라서 이제 추가적인 조사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 특별히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그런 사례처럼 결국은 해외에서 또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검역과 입국 단계 철저히 통제하면은 이 부분의 타단은 가능하다라는 부분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뮤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위험한 거냐? 네네.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과학적인 또 의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험할 거다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보건기구에 노출돼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입국을 또 검역 단계에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차단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 더 위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델타는 굉장히 많이 그 전 바이러스보다 강한 바이러스였잖아요. 근데 뮤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직까지 많이 연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백신으로 차단이 가능하느냐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겠네요. 예, 아직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공중보건학적으로 세계보건기구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 지난달에 벨기에 한 요양원에서 네네. 갑자기 백신 접종을 다 맞으신 분이 돌파 감염이죠. 그렇게 돼서 거의 2주 내에 7분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그 예. 7분에서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나왔는데 그게 뮤 변이 바이러스였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제 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치명률이나 또 추가 감염 전파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류적으로 단정적으로 이게 델타 변이처럼 위험하다 혹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공중보건학적 조치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백신 접종도 새로 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네네.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돌파 감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군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의 대부분을 보니까 돌파 감염 사례였다고 해요. 이렇게 군 부대 내에서 돌파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부분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거는 현재 접종 완료자의 0.04%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군 장병은 지금 백신 접종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전체 그 접종자 숫자 대비 0.04% 이제 생각해 보면 돌파 감염 사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집해서 집단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혹시 그 돌파 감염도 확산될 수 있겠다. 예. 또 다행히 또 젊은 분들이니까 치사율이나 치명률로 가는 확률은 적지만 예. 그 중에도 또 혹시 치사 유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경우를 좀 대비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추적 조사도 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소 만전을 가하자 이제 그런 부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 돌파 감염이 나타내는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감염돼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돌파 감염이 됐을 때 중증화율 또 치명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행히 그 부분에서는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보건당국 우리 질병청도 보도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해외에서도 이미 과학적 증거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델타 변이에는 돌파 감염이 설사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그것을 예방하는 위중증 예방률과 치사율에서는 큰 변화는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예.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 감염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라는 전제가 백신을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돌파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숫자도 워낙에 작고 설사 돌파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 후 접종을 한 상황이면 위중증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네. 치사율도 막을 수 있는 그 백신의 기존 효과는 잘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3단계 지역도 있고 4단계 지역도 있는데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근데 3단계 지역에서는 전면 등교가 되고 4단계 지역에서는 고등학생은 다 등교가 되고 나머지 초중학교는 이렇게 인원수 밀집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뭘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은 방역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다라는 상대적인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라는 부분이 교사 또 교직원 또 많은 부분들이 안전하게 이 백신 접종도 돼 있고 또 이 급식할 때도 다 칸막이를 설치해서 하는 식으로 학교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에 대해서 안전한 곳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학부모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해야 될 것은 예.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 간의 친구들 간의 사적 활동이나 학원을 통해서 이 감염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학부모와 또 학원과 같은 그런 곳에 또 달려 있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나 학생들에게 주의를 구하고 학생들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예. 이 부분을 좀 헤쳐나간다면 크게 전면 등교 물론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어 전면 등교는 아니고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따라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방역의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 그 학생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거의 드문가 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델타 변이 걸린 어린이 입원 환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보니까 중증 비율은 거의 그 백신을 맞았건 안 맞았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따라서도 많이 다른가 보죠,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 백신 접종을 하고 안 하고 사실 관계없이도 이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코로나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원래가 위중증이나 사망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12세 이상에서 추진한 이유는 네. 감염 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겠다. 위중증이나 사망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한테 옮길 때 뭐 어르신들이나 그렇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로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많은 숫자가 학생들에도 감염이 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면역 질환이 있거나 혹은 이제 건강이 안 좋은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학생들에게 코로나 감염이 또 위중증으로 될 확률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케이스 보고 정도는 아주 희귀하지만 사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12세 이상은 이게 10세 이상은 이제 중학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의 사적 활동이 많아지는 예.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기 싫은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적 활동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중학교 경우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면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어떤 논의가 좀 된다면 우리나라도 학생들한테 접종 시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3천만 명을 넘어섰고 58.4% 정도 달성했는데 지금 정부의 목표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자 70% 정도 달성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백신 들어오냐 마느냐. 예.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참 하루하루 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양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에서 맞아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추석 전 70% 백신 1차 접종 기준으로 완료할 수 있는 백신 확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네.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약 60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더 해야 됩니다만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접종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네. 1차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 차단 효과나 위중증 환자 예방 효과가 좀 부족하다. 예.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점도 고려해 가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2차 접종 어떻게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모더나사가 뭐 700만 회 예약 약속한 것보다 한 30만 회분은 좀 덜 보내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루에 50만 회분씩 한 12일이면 딱 추석 네. 전까지 3,600만 명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전에도 저희도 계속 뉴스로 나가는데 백신 유효 기간이 지난 건데 접종을 했다. 그게 한두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그런 관리를 좀 잘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네요. 그런 분들은 아직 뭐 다른 안 좋은 증상은 없나 보죠? 예, 아직까지 백신 그 유효 기간을 하루 이틀 지난 것의 그 경우를 접종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무슨 구체적인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사례는 없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이미 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항체역까지, 백신 접종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큰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런 점도 좀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하고 또 백신 당국인 분도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 네. 결국 사람이 개입돼서 하는 일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고요. 네. 그 실수가 허용 가능한 범위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예. 통상 10,000건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경우는 그게 이해가 그러나 백혈병 발생 정도가 아주 희귀한 질병이 10,000건에 한 건입니다. 10만 명대가 10명 정도 발생하거든요. 예. 10,000건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사람의 이 순위 들어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험 처리라는 게 나온 건데, 아. 근데 다만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치명률이 높거나 하는 위중한 것이냐에 따르면 10,000건에 한 건이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없애야 되겠고요. 예. 가벼운 거라면은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개인이나 어떤 특정 병원의 실수란 부분이면 그 부분은 그 해당 병원의 시스템 고치면 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백신 5접종 사례가 약 895건이 보고됐고 네. 약 3천만 건 이상의 접종 사례가 고려한다면 약 10만 명당 한 3건 정도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통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치명률이나 치사율 같은 위중증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한 병원의 문제인지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중증이나 큰 뭐 합병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우선은 이 부분은 좀 정부 당국과 의료인에게 좀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